2010년 7월 14일 아침 대구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진혼 7개월 차 부부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고 당시 현관문은 안쪽에서 잠긴 상태였고 도어락과 잠금 장치는 온전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내는 생활이 갑자기 멈춘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밤 구매한 식재료가 봉투째 남아 있었고 세탁기에는 탈수가 끝난 젖은 수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휴대전화 2대는 충전 케이블에 꽂힌 채 전원이 켜져 있었으며 지갑과 신분증, 자동차 키 역시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부부가 떠날 이유도 준비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여러분의 가설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16대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마지막 장면은 실종 전날 밤 23시 48분. 아내 김은지가 장을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이었고 7월 14일 새벽 3시 32분에는 남편 정민호가 홀로 귀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부부는 어떤 카메라에도 다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도보 이동 흔적 없음, 차량 이동 없음, 대중교통 이용 흔적 없음. 부부는 건물을 빠져나간 기록 없이 지도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실종 직후부터 금융거래는 중단되었고 통신 기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의료 및 행정 기록 역시 실종 당일부터 멈춰 있습니다. 부부는 흔적을 감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해 기록에서 제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한 수사팀은 하나의 문장으로 초동 수사를 정리했습니다. 부부는 귀가했다. 그 다음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종이 신고되기 이틀 전인 7월 12일 18시 10분. 부부는 거주지 인근 상가 지역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귀가했습니다. 인근 상가 주차장 CCTV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고 말다툼이나 불안정함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지의 지인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그날 은지가 짧게 문자 답장을 했는데 문장 끝에 늘 쓰던 이모티콘이 없었고 말투도 딱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원할 수 없었지만 실종 이전 대화 패턴과 비교할 때 감정적 변화 혹은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7월 13일 9시 42분 정민호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기록은 남아있지만 내용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조사에서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짧게 끝내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날 11시 20분 김은지는 연극단 단체 메시지에 연습 불참 사유를 짧게 남겼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몸이 좋지 않아 불참하겠습니다라는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장에는 감정이 거의 배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웃이 기억하는 짧은 청각적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22시 15분경 아래층에 거주하는 주민은 윗집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한번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어 둔탁한 마찰음이 2, 3초가량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충돌음이라기보다 바닥을 끄는 듯한 낮은 소리.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부의 행방이 마지막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시각은 7월 13일 23시 48분과 7월 14일 3시 32분입니다. 각각 귀가하는 김은지와 정민호의 모습이 아파트 CCTV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와 다름없는 옷차림이었으며 급박하거나 이어받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 모두 카메라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직전 남겨진 부부의 마지막 메시지는 상황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7월 14일 9시 10분 정민호는 동업자에게 전화해 오늘은 가게에 나갈 수 없다. 처리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설명하지 않았고 통화는 21초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9시 27분 김은지는 연극단 대표에게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연락이 어렵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사건 발생 후 가장 많은 의문을 남긴 단서 중 하나가 됩니다. 문장 끝의 호흡, 단어 선택, 문장 길이가 평소 김은지의 글쓰기 패턴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문자는 그녀의 손으로 작성된 것이 맞을까요? 혹은 누군가 대신 보낸 것일까요? 그날 이후 부부는 더 이상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기록은 끊겼고 통화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7월 14일 12시 40분 가게 직원이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동 안내 음성이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몇 분 뒤 다시 시도한 전화는 벨 소리도 없이 바로 부재 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은지 역시 지인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히지 않았고 회신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흔적은 아파트 내부 CCTV 두 장면뿐이었습니다. 김은지가 장을 본 뒤 귀가하는 장면, 그리고 정민호가 4시간 뒤 홀로 귀가하는 장면. 수사팀은 이 사이의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추적했지만 이 구간을 특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단지 주변에서 수상한 차량이나 낯선 사람의 목격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 주차장, 후문, 옆 건물 연결 보행로. 모든 통로는 CCTV 통제 구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출입 기록 없이 사라졌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는 7월 16일 18시 55분 정민호의 아버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가족이 직접 아파트에 방문했으나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출입문에는 이틀간 쌓인 우편물과 전단지가 그대로 꽂혀 있었고 문틈에서는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이 관리실을 통해 방문 열쇠를 요청했을 때 관리 직원은 이상한 점을 하나 지적했습니다. 그 집은 실내등이 이틀째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현장은 정적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부는 일상이 갑자기 멈춘 상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것처럼 컵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고 전자레인지에는 따뜻하게 데웠다가 꺼낸 흔적이 있는 접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TV는 콘센트가 꽂힌 상태였고 셋톱박스 전원은 켜져 있었지만 신호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부가 키우던 강아지는 며칠을 굶은 듯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강아지는 얼마 전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상태였는데 집주인들이 며칠 동안 집을 비우려 한 것으로 보기에는 설명이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정민호와 김은지의 흔적은 집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을 설명할 단서는 없었습니다. 대신 수사관들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부재 자체가 남긴 이상한 징후들이었습니다. 첫째, 외출 준비의 부재입니다. 여행 가방, 여벌옷, 세면도구, 신분증, 현금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은행 계좌 이체 기록도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출국이나 가출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생활 중단의 단서입니다. 냉장고 안에는 조리 예정이던 재료가, 식탁에는 미처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과 가계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계부는 마지막 줄에서 멈춰 있었는데 적힌 마지막 문장은 7월 13일 생활비 정리 후 이체였습니다.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계좌 이체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간이 제거된 흔적이었습니다. 시계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벽걸이 달력은 실종 이전 날짜였던 7월 10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점은 베란다 창 너머로 들려온 정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여름철이었음에도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은 낮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군가 세상과의 연결을 차단한 듯한 조용한 고립감이 느껴졌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수사관은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집은 엉망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정돈된 것도 아니었다. 이 집은 정지되어 있었다. 현장에서 사라진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노트북 한 대. 두 사람이 사용하던 유일한 컴퓨터였습니다. 정민호의 휴대전화는 집에 있었고 김은지의 휴대전화도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트북만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노트북이 단순 도난이 아니라 의도적인 제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부의 온라인 기록을 삭제하거나 감추려 했다면 제거할 우선순위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노트북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부의 실종이 신고된 직후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주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탈출 경로의 부재였습니다. 아파트의 모든 출입구는 CCTV 감시 구역이었고 지하 주차장의 출차 기록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세대 복도와 비상계단 역시 수사팀의 검토 대상이 되었으나 부부의 이동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벗어난 기록 없이 증발했습니다. 수사팀은 초기의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우선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가출, 극단적 선택, 빚 또는 범죄 연루 가능성 등 실종 수사 매뉴얼에 따른 기본 가설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첫 24시간 내에 일반적인 실종 사건과 다른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자산 이동 없음, 통신 흔적 없음, 생활 단절 없음, 이사 준비 흔적, 갈등 기록 없음, 목적지 단서 없음, 일정표, 예약 기록, 물품 구매 내역 없음. 이 항목 모두 자발적 실종과 모순되었습니다. 정민호의 가족은 실종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제출된 초동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락은 닿지 않았지만 정민호의 휴대전화 전원은 7월 15일 오후까지 켜져 있었다. 즉, 마지막 신호 이후에도 하루 동안 기기는 종료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일째부터 갑자기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전원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원을 종료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전원이 꺼졌다면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민호 본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수사팀은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와 휴대전화를 종료시켰을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사실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사건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좁혔습니다. 시나리오 A는 자발적 외출 후 귀가 불가, 부부가 스스로 외출했으나 돌아오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지갑, 차량은 왜 그대로였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B는 외부 개입에 의한 실종, 제3자가 사건에 개입했으며 현장을 정리하고 문을 잠갔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침입 흔적 없이 어떻게 안쪽에서 문을 잠갔는지가 문제입니다. 수사팀은 이 질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둘 중 어느 쪽도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실종된 지 72시간이 경과하자 수색은 단지 외부로 확장되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반경 5km 이내 하천, 공원, 야산, 폐건물 지역을 탐문 수색했으며 실종 당일과
다음날 지역 순찰차 GPS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단 한 건의 관련 신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지상 인력과 열 영상 등 장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수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부부의 노트북 한 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 안의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노트북만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범행 목적이 금전이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정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정보 삭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부부의 기록을 지우고 싶어 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정민호는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실종 전날인 7월 13일 22시경 정민호는 자신의 휴대전화 외에 다른 기기 한 대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이 기기는 실명 확인이 곤란한 방식으로 개통된 차명 또는 불법 개통 훼손으로 보이는 보조 휴대전화였습니다. 이 번호는 가족도 친구도 몰랐습니다. 그는 두 번째 번호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그 번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기지국 위치가 부부의 아파트 반경 300m 이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신호 시각은 7월 14일 2시 12분. 그러나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기기는 그 이후 전원이 꺼졌고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흔적을 잠재적으로 남길 수 있는 장치부터 끊어버린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실종 직전 김은지가 남긴 메시지는 수사 기록에서 가장 논란이 큰 단서 중 하나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연락이 어렵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말투는 김은지의 평소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지인들과의 문자 패턴 비교 결과 평소 문장은 짧고 부드러운 어투, 감정 표현 존재, 구어체 사용이었습니다. 문제의 문자는 형식적 문장 구조, 감정 부재, 체계적 문장 흐름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김은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부부의 주변 인물 관계를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정민호의 사업 동업자, 그리고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동업자는 실종 직전까지 정민호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동업자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출했고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도 사건 발생 지역과 일치하지 않아 용의 선상에서 빠르게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물 정민호의 과거 연인은 전혀 다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장미연은 정민호의 과거 연인으로 두 사람은 수년간 교제한 뒤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외국으로 이주해 있었다가 부부 실종 직전 한국에 잠시 귀국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신 기록 분석 결과 정민호는 실종 직전까지 보조 휴대전화를 통해 한 사람과 반복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번호는 과거 연인이었던 장미연의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별 이후에도 정식 회선이 아닌 비공식 회선을 통해 은밀하게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메시지는 7월 13일 23시 14분. 장미연이 정민호에게 보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메시지의 정확한 의미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과의 연관성만 의심될 뿐 명확한 해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부터 장미연이 한국을 급하게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7월 15일 오전 6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했습니다. 정식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31시간 전이었습니다. 출국 직전 그녀는 가족에게 짧은 문자 한 통만 남겼습니다.
여행을 다녀오겠다. 목적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녀가 향한 곳은 일반적인 여행지가 아닌 북유럽 국가였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출국 당시 그녀가 소지한 짐이 여권 한 장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체크인 수화물도 여행 가방도 없었습니다. 출국 후 그녀의 모든 연락은 끊겼습니다. 통신 기록 없음. 금융 사용 흔적 없음. 고용거주지 기록 없음. 마치 자신의 흔적을 고의적으로 지운 사람처럼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사팀은 장미연의 출국 기록을 확인한 직후 사건의 범위를 재정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부부가 자취를 감춘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보고서는 이 지점을 전환점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2명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다. 3명이 사라진 사건이다. 정민호와 김은지는 공식적인 실종자였습니다. 그러나 장미연 역시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시기에 기록에서 증발한 3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장미연의 출국 이후 행적을 추적했지만 결론은 모두 불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출국과 동시에 국제적 미확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장미연이 단순히 해외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국을 떠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출국 시각은 부부 실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와 겹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 출국했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팀은 정민호가 사용했던 보조 휴대전화를 사건의 핵심 단서로 판단했습니다.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이 기기는 실종 전까지 6개의 번호와 반복적으로 연락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미 확인된 대로 장미연의 해외 IP 메신저 계정과 연결된 번호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머지 1개의 미확인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는 실명 인증 없이 개통된 회선과 연결돼 있었고 VPN과 익명 이메일 계정을 통해 철저히 소유주가 숨겨진 상태였습니다. 이 미확인 번호와 보조전화의 마지막 통신 시각은 7월 13일 23시 58분. 부부 실종 추정 시각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복원된 시스템 로그 분석 결과 이 통신 동안 텍스트 메시지가 아닌 파일 전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일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전송 용량 패턴을 통해 음성 또는 영상 형태의 데이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번호는 누군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에 개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송된 파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협박, 증거, 혹은 거래 대상. 이 지점에서 수사팀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며 누군가가 통신 기록을 통제하고 이동 동선을 사전에 관리한 조직적 개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종 발생 이틀 뒤인 7월 16일 새벽 2시 14분.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정민호의 지인 한 명이 익명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고 발신자 정보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가 조합된 문자열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일 주소 계정명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식별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JM. 수사팀은 이 이니셜이 장미연의 이름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메일은 단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본문에는 서명이 없었고 첨부 파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신 기능은 차단돼 있었으며 계정은 이메일 발송 직후 폐기되었습니다. 메일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이 이메일은 북유럽 지역의 공용 네트워크에서 송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미연의 출국지와 동일한 권역이었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된 시각은 실종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약 16시간 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사실을 중요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군가 실종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보고서는 이 이메일의 목적을 세 가지 가설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의도적 경고, 누군가를 침묵시키기 위한 심리적 압박. 둘째, 사건 개입자 간 신호, 공범 또는 공조자의 존재 가능성. 셋째, 정보 비대칭 조성, 사건을 왜곡하거나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장치. 그러나 이메일 수신자와 발신자 간의 명확한 관계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이메일을 사건의 새로운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공식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이 이메일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다. 사건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신호다. 사건 발생 10일 뒤 수사팀 초동 브리핑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실종된 부부는 외부와 단절된 채 사라졌으며 기록이 제거되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종 직후 세 번째 인물이 출국 및 잠적하였으며 부부의 실종은 계획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 실종으로 분류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왜 사라졌는가에서 누가 사라지게 했는가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장 조사는 한 가지 치명적인 난제를 드러냈습니다. 현관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잠근 사람은 반드시 실내에 있었어야 한다는 논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 둘 다 실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베란다 난간, 욕실 환기창, 세탁실 배관 통로까지 전부 조사했지만 탈출 경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민호가 운영하던 가게의 사무실 컴퓨터는 인터넷 검색 기록과 메신저 기록이 최근 일주일간 전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삭제로 보이며 포렌식 분석 중 USB 외부 저장 장치가 연결되었다가 제거되는 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결 시각은 7월 13일 1시 52분, 실종 전날 밤입니다. 컴퓨터는 가게에 있었고 정민호는 그 시각 집이 아닌 외부에 있었습니다. CCTV는 그가 그 시간에 가게 근처에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뭔가를 지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데이터를 넘겼던 것일까요?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삭제 로그 일부가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복구된 텍스트는 짧은 단어 몇 개뿐이었습니다. 확인됐다. 그날 밤 계약 후회 없도록 해. 이 메모들은 더 긴 기록에서 잘려져 나온 파편처럼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해당 문장들이 대화 내용 일부일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편만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디지털 기록이 삭제된 상황에서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단서가 아날로그 매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2주 후 정민호의 가게 창고에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작은 검은 수첩이었습니다. 문제는 첫 장부터 상당 부분 페이지가 뜯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14장은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고 남아있는 내용은 실종 3개월 전부터 기록된 메모였습니다. 처음 남은 페이지에 쓰여 있던 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수첩에는 날짜와 짧은 문장들이 남아 있었고 일부 페이지는 급하게 써 내려간 듯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3월 8일 연락 금지. 다시 시작되면 끝이 없다. 3월 19일 지웠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4월 2일 약속. 마지막이라고 했다. 믿지 않는다. 4월 27일 전화가 왔다. 새벽 2시 40분. 5월 5일 혼자 해결 못한다. 6월 11일 선택해야 한다. 7월 1일 시간이 없다. 페이지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만큼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민호는 실종 이전부터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종 20일 전 정민호는 근처 경찰서에 비공식 상담을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정식 신고는 아니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특정 인물을 의심하지만 증거가 없다.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는 상담을 마치며 익명 처리를 요구했고 사건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라지기 전 이미 압박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실종 발생 3주 후 한 통의 제보가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익명이었고 일회용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다. 새벽 3시 40분 그녀는 울고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경찰은 즉시 발신 IP를 추적했지만 공용 와이파이였기에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실종 시간대를 새벽으로 좁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소리를 듣고 싶다면 집을 더 잘 뒤져라. 수사팀은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장롱 뒤, 침대 및 서랍 내부, 배관 통로 등 모든 공간을 열어 재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낡은 포켓 카세트 레코더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구형 녹음기였습니다. 녹음 파일은 단 하나만 존재했습니다. 길이는 47초. 파일을 재생했을 때 테이프에서는 묘하게 눌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짧은 정적. 무언가 마룻바닥을 긁는 듯한 낮은 소리. 그 뒤로 누군가 숨을 가다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숨, 그러나 확실히 사람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러지 마. 낮고 떨리는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우리 그냥. 그리고 테이프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 녹음 속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요? 김은지였을까요? 그녀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던 걸까요? 그리고 그 47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녹음 파일은 단 47초였지만 그 안에는 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녹음 속 대화는 명확히 갈등의 분위기를 담고 있었고 두 사람 이상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불어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음성 분석 결과 녹음된 여성의 목소리는 김은지로 추정되었습니다. 지인들이 제공한 연극 연습 녹음과 파형 분석 비교를 통해 높은 유사도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정일 뿐 확정은 불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녹음은 자연스러운 상황의 기록이 아니라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록한 음성으로 보인다. 발화자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으며 말보다 호흡으로 감정을 전달하려 했다. 테이프는 47초에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끊김은 자연스러운 종료가 아닌 강제 중단이었고 기계적 노이즈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녹음을 중단시켰다는 정황이었습니다. 녹음기의 스타트 스탑 버튼에는 다른 지문 없이 김은지의 지문만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녹음기는 그녀가 켰고 그녀가 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음향 분석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녹음기 끊김 시점 직전 걸려 넘어지는 듯한 마찰음. 이어 책장이나 가구에 신체가 부딪히는 둔탁음.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 47초는 짧았습니다. 그 안에는 싸움도 폭력도 없었지만 분명한 강압이 존재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확인되었습니다. 녹음기에 설정된 내장 시각 기록은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앞서 익명의 제보자가 남긴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실종 발생 27일째 사건과 관련된 첫 목격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부의 거주지에서 약 2.4km 떨어진 도로 교차로. 거기서 새벽 3시 50분경 검은색 SUV 차량이 급정거하는 장면을 봤다는 제보였습니다. 제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도로는 비어 있었고 아무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2명이 실랑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내리려 하는 걸 막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제보가 사건 발생 2주 후에야 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보자는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SUV에는 누군가가 2사람을 뒤쪽 좌석으로 밀어 넣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주변 CCTV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그 교차로는 인근 공장 재개발 영향으로 CCTV가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차량 번호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SUV의 형태와 범퍼 스티커가 상가 근처에서 자주 보던 차량과 유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민호가 운영하던 가게 근처에서 실종 당일 아침 마지막 통화 기록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 통화는 수사팀이 아주 늦게 찾아낸 기록이었습니다. 이유는 정민호 휴대전화에는 이 통화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통화 기록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직후 가족 연락망과 최근 통신 목록을 중심으로 조회를 진행했지만 해당 기록은 통신사의 기본 조회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영장이 확대되면서 통신사 서버에서 장기 보관 중이던 상세 교환기 로그 CDR와 패킷 기록을 추가 확보했고 상세 교환기 로그와 패킷 기록을 추가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7월 14일 아침 이루어진 37초짜리 통화 기록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정민호가 누군가와 통화한 37초짜리 음성 기록입니다. 이 통화는 통화 내용이 남지 않았습니다. 등록 명의는 실사용자와 일치하지 않았고 선불 회선이었으며 사용 기간은 9일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회선은 곧바로 폐기되었습니다. 이 번호는 당시 불법 개통된 선불 유심, 이른바 대포폰 형태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통화 연결 사실과 지속시간 37초는 통신사의 메타데이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통신 패킷 분석 과정에서 환경 소음 특성이 식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차량 내부 반사음 또는 주행 중 바람 간섭음일 가능성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누군가 부부가 사라지기 직전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단지관리 시스템의 출입 관련 로그에서 동일 시간대에 개폐로 의심되는 기록 이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문틀 미세 아픈, 식탁 의자 위치 변화. 이 흔적은 수사관들이 현장을 재구성하던 중 발견한 것입니다. 문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즉, 침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건을 뒤흔드는 결정적 사실을 남깁니다. 부부는 누군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즉, 그 사람은 부부가 아는 사람이었다. 경찰은 가족과 지인, 전원을 조사했지만 부부 집에 방문한 사람은 없었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실종 당일 테이블에서 검출된 지문 1개가 가족, 지인, 지방 출입 기록자와 모두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문의 주인은 미확인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부부는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수사팀은 실종 가능 경로를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계단 비상구 이동은 직접 하산 후 도보 이동이지만 CCTV 감시 구간으로 불가능. 엘리베이터 이동은 엘리베이터 사용 후 외부 이동이지만 CCTV 기록이 없어 불가능. 그리고 차량 이동. 부부의 차량은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이용해 사라졌다는 결론이 남습니다. 재수색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부부가 사용하던 차량 옆면에서 미세한 검은 고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흔적은 차량이 부부 차량 바로 옆에서 급제동하거나 근접 기동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 사진 분석 결과 자국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2cm 지점. 패턴은 SUV 타이어 폭에 해당. 발생 시간 추정은 실종 당일에서 다음 날 사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진입 차량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3시 이후 진입 차량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 결론은 모순을 남길 뿐이었습니다. 이 모순은 어떤 가능성을 남길까요? 누군가 진입 기록 없이 차량을 주차장 내부로 반입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확보된 경비실 보고서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날 새벽 지하 주차장 쪽에서 엔진 소리가 2, 3초 들렸다. 엔진음이 들렸다면 차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입 기록은 없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분석한 결과 지하 주차장 한쪽 벽면 옆 차량 진입이 가능한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차량이 진입할 의도로 설계된 통로가 아니었지만 SUV 크기 차량이 각도를 조정하면 통과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해당 구역은 건물 설계상 CCTV가 감지하지 못하는 이용 구간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SUV 목격 제보와 일치했습니다. 정황상 SUV가 부부를 지하 주차장 내에서 태웠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부부를 찾기 위한 수색은 아파트 주변에서 도시 외곽, 그리고 하천과 산지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색은 실패했습니다. 수사팀은 수백 건의 제보 중 단 3개의 핵심 제보만을 남겼습니다. 제보 1은 누군가 차를 바꿨다였습니다. 실종 다음 날 밤 그 아파트 근처에서 검은 SUV가 번호판을 갈아 끼우는 걸 봤습니다. 지하 주차장, 타이어 자국, 제보 시점 등을 종합할 때 번호판 등 차량 식별 표식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제보 신뢰도는 높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보인은 여자는 스스로 내렸다였습니다. 새벽 산길에서 SUV 문을 열고 나온 여자를 봤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보 신뢰도는 중간이었습니다. 제보 3은 산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대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명령 같았습니다. 제보 신뢰도는 낮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사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끊겼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에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민호의 아버지는 사건 초기 누구보다 격렬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실종 2달 뒤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터뷰를 모두 거절하고 집을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짧고 의미심장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은지의 어머니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딸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산에도 갔고 항구에도 갔고 사람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는 어디에선가 숨 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압니다. 경찰 기록상 사건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사망 추정이나 범죄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사건은 여전히 열린 사건입니다. 하지만 내부 기록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건 분류는 장기 미제, 주의 구분은 심층요주의, 재개 조건은 새로운 증거 또는 실체적 진술 확보 시. 그 말은 이 사건은 열려 있지만 누군가가
열어주기 전까지 열리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사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발적 추적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종 관련 지도 기록이 업데이트 중이며 목격 제보는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새로운 정보 하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정보는 지도 위 붉은 점 하나였습니다. 좌표 하나, 짧은 문장 하나와 함께 전송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봤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사건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기억은 책임이며 존엄이며 최소한의 연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피해자를 기억해야 할까요? 가족일까요? 진실일까요? 이 사건을 추적한 한 심리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의 윤리는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말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사라진 두 사람을 위해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실을 왜곡하려는 힘에 맞서기 위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감정이 아니라 안전의 기초입니다. 부부가 사라진 자리에는 많은 질문이 남겨졌습니다. 왜 그들이 사라져야 했는가? 왜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는가? 왜 사건은 멈췄는가? 이 질문들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존재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수사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사건 기록에 접근할 권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역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잊지 않는 사람. 기억은 가장 작은 저항입니다. 기억은 가장 강한 연대입니다. 기억은 누군가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결론이 없고 누구도 진실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민호와 김은지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왜 사라졌는가? 누가 이 사건을 끝내려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묻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그 다음 날. 언젠가 답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수사관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할 1순위 단서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실종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이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